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가워요. 네, 저는 정현길. 저는 박진수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60조 증발. 예, 거의 대폭발이죠 지금. 그렇죠. 그것도 뭐 저기 한 몇 달간에 거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네. 한 며칠이에요. 며칠 만에 테라, 예, 루나, 코인이 예, 합쳐서 60조 이상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예. 예. 그 어느 시점에 시장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냥 뭐 언론에서는 보면 한 5, 60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이 회사 예, 지금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네, 사장으로 대표이사 예. 지금 맡고 있고, 그 사람이 뭐 한국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보였지만 지금은 뭐 시대에서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제 아들 또래더라고요. 네, 큰 아들 네. 또래. 전공도 제 아들하고 같은 전공이고. 네, 아, 그래서 저 친구는 우리 아들보다 참 상당히 빨리 이 세상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60조란 돈이 예. 지금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400조,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400조, 300조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대장동 사태부터 해가지고 네.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제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네. 얼마나 큰지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뭐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저기 투자한 사람 중에 한 20억 정도 날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겠지. 60조니까 뭐 20억 한 정도 추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 20억을 내가 만약에 날렸다 그러면은 저는 과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웃을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네. 왜 예견된 사태인지. 네. 일단 문을 떼야죠. 그죠? 네. 예. 그 옆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루나하고 저기 테라 이게 이제 자매 코인인데 네. 이게 지금 파란색 옆에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테라 코인이고 네. 그 주황색 그 선이 자매 코인인 루나 시장 가치를 이제 추세를 보여준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서 이제 안정된 코인이고, 이 안에서 이런 코인 시장 안에서 약간 도박으로 말하자면 칩이나 이런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진짜 우리가 달러는 원화로 계산하면은 자꾸 수수료가 드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면 이제 결제 서비스나 이런데 좀 대항마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가치 저장 기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비트코인의 단점이 가격 변동성을 없애는면서 그 가상화폐의 장점인 저렴한 결제 서비스 네. 이걸 제공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그 중에 일부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무담보 형태의 그거고, 그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1테라가 1 US 달러를 네. 유지하는 거를 기치를 내건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폭망하기 직전까지 1테라의 1 US 가격은 그대로 1달러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거의 우측 끝 상단에 갑자기 밑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것의 가치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루나는 저기 비트코인과 똑같이 가격 변동이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최근까지 계속 상승 추세. 물론 작년 말하고 금년 1, 2월 사이에 일부 가격이 떨어진 적도 있지만 또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그 테라 가격이 폭락할 때 같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느냐? 이제 이 관계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테라의 가격을 1 US 달러로 패그시키는 네.
이것을 하는데 루나가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1달러하고 페그시키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테더라고 있죠. 여기서 패깅이란 거는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그렇죠. 그쪽 업계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테라는 반드시 1 US 달러다. 네. 약간의 위아래를 살짝 움직이지만은 거의 그냥 1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네. 디자인된 그 코인을 말합니다. 네. 근데 요거에 선배격이 이제 테더가 있는데 테더는 이 가격을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 달러 자산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사들이고 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유지 본질은 보유 자산인 US 달러를 그 테더 측에서 갖고 있다는데 방점이 있는데 네. 특이하게도 이 테라의 경우에는 그런 US 달러 준비 자산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루나와의 재정 거래를 통해서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는 게 하나의 비결이죠. 네. 그러니까 테라가 0.9달러라면 그거를 1달러 가치의 루나로 교환해주고 네. 그리고 그 루나를 팔면은 0.1달러가 이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라 가격이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 가격 위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시장이 여기는 이제 시장이 테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루나 시장이 있고 네. 그 양자를 연결하는 교환 시장이 있어요. 네. 이 교환 시장에서 재정 거래를 일으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테라 시장에서 테라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환 시장에서 제가 1달러 어치의 루나를 갖고 와서 1달러로 테라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1달러. 1달러 가치에 있는 루나로 바꾸는 거. 그렇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루나가 바꿔주는 거죠. 1달러를 가지고 테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1.1달러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에 대답하면은 0.1달러를 앉은 자리에서 먹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꼼수가 뭐냐? 그렇게 해서 교환 시장에서 그러면 테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나가 교환이 돼서 들어왔죠. 네. 그러면 그 루나를 반 정도로 소각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나는 공급이 줄죠. 그럼 가격이 오르는데 네. 반면에 또 테라는 신규 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환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테라의 공급이 느니까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1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최신의 금융 기술이 있다. 이거 금융 기술을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은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게 테라가 0.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로 일어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싼 테라를 가져와서 루나로 바꿔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테라는 소각이 되니까 공급이 주니까 다시 오르겠죠. 네. 그리고 루나는 발행되니까 루나 가격은 떨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루나와 테라 간의 재정 거래를 통해서 그 테라 가격이 1달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말하면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지금 이게 이 메커니즘을 보면 굉장히 저기 신박해요. 네. 신박하고 그동안에 또 잘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은 이게 좀 치명적인 디자인상의 결함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죠. 일단 상승 장세. 예를 들어서 테라 시장이 상승 장세. 네. 말하자면은 끊임없이 테라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해서 계속 가격 상승 압력이 있으면은 네. 테라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테라를 신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루나를 가지고 그러면 루나가 들어오고 테라를 발행을 하는데 이때 뭐냐면 그 대항마로 나온 그 루나가 환수가 돼서 소각이 되지 않습니까? 교환 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전부는 소각을 안 하고 반 정도를 소각을 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그 테라 운영사에서 그걸 갖다가 보유 자산으로 끼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테라 가격이 오를 때 루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루나의 역할은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루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1대1로 루나하고 테라를 교환할 수 있는 실탄이 루나한테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대1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작동이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테라 가격이 이제 하향 압력을 받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때도 반대로 이 경우에는 테라가 떨어지니까 루나를 소각을 하고 루나를 발행을 하고 테라를 갖다 소각하는 식으로 저기 재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그 교환 거래 과정에서 루나 가격이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테라의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을 때는 테라 가격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테라하고 루나 간의 1대1 교환이 성사될 만큼 양쪽 시장 규모가 충분히 있다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루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테라가 교환 시장에 와서 루나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1대1 교환이 안 될 정도로 루나 가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대1 교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이걸 알고 네. 그 교환 시장에 해서 루나와 테라 간의 교환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냥 팔아버려요. 네. 테라를 팔죠. 네. 그게 요번에 5월 초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타이밍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네. 그 6번째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6번째. 여기서 보면은 지금 1대1 그 저기 파란색이 1대1 교환 비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되는데 테라 가격이 쭉 떨어졌어요. 네. 루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5월 그 저기 사건이 일어나 그 시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나의 시가총액이 테라의 시가총액보다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교환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루나를 가지고 테라로 바꾸려고 하면 교환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은 1대1 교환이 보장이 안 되겠네. 그러면 나는 그냥 교환하지 말고 나 그냥 팔래.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뱅크런에 가까운 그렇죠. 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폭락이 예. 되었다. 근데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하락 장세가 나왔는데 그 저기 위에. 근데 문제는 이 그 루나하고 테라를 갖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백서가 있거든요. 2019년 4월에 권도영 씨하고 몇 사람이 공조한 그 안에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메커니즘이 얼만큼 튼튼한지를 자기네들이 가상 실험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거래 규모가 굉장히 상당 기간 빠지는 이런 충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거래나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은 하락 장세에서 아까 교환 시장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작용한다고 전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가격이 어느 이상 루나 가격이 빠지면은 그 교환 시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죽어버리죠. 이걸 염두에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말이 된다. 왜냐면- 발표한 거고 시장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강가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상승 장세에서만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네. 루나나 테라가 하락을 하면은 특히 그 하락폭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큰 충격이 왔을 때, 특히 요번처럼 5월 초처럼 대폭 하락 장세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교환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갖다 사람들이 강가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보통은 이제 재정 거래 가지고 패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운영사에서 갖고 있던 달러 준비 자산과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갖다 대거 매각을 합니다. 네. 가격 방어를 위해서. 네.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매입한 이거가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거 혹시나 담보해서 담보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저게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마 작년 말부터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한다면은 이 테라 루나 그 시스템은 상승 장세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오를 때도 있지만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 떨어졌을 때 얼마큼 시스템이 강건하게 스트레스를 견디느냐 이걸 갖다가 미리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정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그 5월 초가 뭡니까? 미 연준에서 금리를 50 bp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75 bp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운을 떼고 나서 저기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한 그 시점 아닙니까? 네. 그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또 테더도 떨어지고 여기도 같이 떨어졌어요. 실탄이 다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외부 충격이 세게 오니까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1대1 교환은 안 되게끔 루나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이제 조금 얘기해 볼 건데, 그래서 이게 사기냐 아니냐.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사실은 루나 테라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두 가지더라고요. 네,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게 폰지 사기냐 아니냐. 네, 지금 최근에 그 누군가가 그 권도영 씨를 갖다가 폰지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폰지 사기일까? 근데 그 폰지 사기라고 하는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난 법률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촉발이 된 가장 큰 계기는 20% 연 20% 예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테라 운영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앵커라고 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하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여기에 따르면은 여러분이 그 테라를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연 20%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감 잡히시나요? 20%가 우리나라 참고로 이자 제한법 있죠. 최근에 네, 작년 11월에 아마 인하했을 거예요. 24%에서 20%로. 대출 이자죠, 사실 알 사람들이. 예, 대출 이자인데 이거 예금 이자도 아니고 대출 이자를 20%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금 이자가 20%예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지 20%를 준다는 게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뭐 6월인가 이게 처음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그 당시는 국제적으로 저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면은 2% 주는 것도 아주 버거울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는 20%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이게 뭐지? 일단 의심이 되죠. 네, 이게 이 의심이 뭐로 연결이 됐느냐? 폰지 사기다라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과연 그러냐?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죠. 네, 그러면 20%라고 하는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 과연 줄 수 있었느냐? 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자를 줄 때 그 수익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입원. 그죠? 그렇죠. 그 수입원이 뭐냐? 그래서 한번 뒤져봤더니 이겁니다. 지금 그 테라나 모든 그 코인 거래는 코인 거래 때마다 뭡니까? 수수료가 떼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테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테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족하면은 또 대출까지 해줘요. 그러면 대출 이자도 있죠. 이런 거래 수수료에서 얻어지는 이득, 그 다음에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득, 이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큰 빵덩어리를 이루죠. 네, 이거를 갖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테라 그 생태계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주식 배당하듯이. 네. 근데 이 주식 배당하는 배당 기준이 뭐냐면은 루나를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네, 관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본디드 루나라고 해서 비루나라고 하는데 이 루나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지분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 20%를 어떻게 맞췄냐면은 일단 대출을 해줄 때 이 돈 가지고 그 테라를 대출해 줄 때 차입자는 차입 금액의 120%를 담보로 제출해야 돼요. 어떤 걸로 담보로? 비루나를. 말하자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루나를 담보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120%의 그 담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만큼 배당 지분이 커지죠. 그 배당 지분으로 하면은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공개된 바가 없어가지고 언론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배분을 그 자체로만 배분하면은 한 18% 정도 저기 예금 이자를 줄 수가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2%가 부족한 거예요. 네. 이걸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작년 말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가 그 테라 운영사가 갖고 있던 지급 준비금 있죠. 그걸 헐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식으로 버텨온 거예요.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근데 그게 부족분이 매일 한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로 매일 부족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7천만 불에 해당되던 지급 준비금 규모가 2월 11일 사태 일어나 2월 11일쯤 되니까 1,000만 불로 뚝 떨어져요. 네. 그 말이니까 한 달 반 동안에 6천만 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500만 불 상당의 신규 지급 준비금을 새로 보충해 넣습니다. 네. 나름 그 시장 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초에 대거 빠지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0%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구의 숫자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그 운영 수익 있잖아요. 아까 뭐 수수료라든지 대출이자 이걸 합친 거에다가 플러스 얘네들이 지금 운용사가 그 세너리지 게인을 그동안에 많이 누려왔어요. 아까 보면은 루나가 들어와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100% 소각을 안 하고 반 정도는 남겨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루나가 지급 준비 자산으로 활용되었다. 왜? 이게 세너리지 게인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발행을 해서 테라를 발행하는 대가로 얘네들이 받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동안에 루나 가격이 한때 10몇 불에서 시작했다가 120불까지 올라갈 정도로 캐피털 게인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이 그만큼 많았겠죠. 이걸로 버텨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요 두 가지 면에서 이거 가지고 충분했다 치면은 일단은 누구한테 제3의 그 투자자한테 일반 투자자한테 피해는 끼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사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했다는 거는 언젠가는 떨어질 걸 알면서 일부러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애초에 1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능이 코인 시장 내에서 재화로서 활용돼야 되는 건데 재화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력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런 안정성이 떨어진다. 소비자를 어떻게 모았느냐 했을 때 제1번 사실은 20%의 뭐 20%니까 이거는 네. 뭐 저기 고리 이금업자라는 대금업자도 아니고 이금업자가 되어서 몰려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저기 영길 씨가 말하는 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뭐 제가 저기 권도영 씨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을 굳이 내가 변론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만으로는 네. 그 수요가 많지 않죠. 그 자체로는. 네.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저기 뭡니까 테더. 테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그 비트코인 저기 코인 시장들이 많은데 네. 이들 간의 그 거래가 뭐 활발해지면은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가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테라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네. 테라 수요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다른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그 코인 거래가 테라 시장으로 몰리면서 그 맞으면 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고 그러면 그 기반이 쌓일 때까지는 단기간에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떡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게 사기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화를 발행하는 거. 사실 신용을 발행시키는 건데 그 신용 상품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 상품으로서 파일 늘리고 그 다음에 신용 상품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사실 개념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뭐 여기서 봐도 맞긴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네, 뭐 돈 받지도 않고 네. 저기 변명을 하자면은 뭐 네. 그거예요. 그냥 이게 그 코인의 그 뭐라고 할까 백화점을 만들겠다. 말하자면은 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나 뭐 도지코인이나 온갖 모든 코인들이 요 안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어떤 그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익 기반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20% 이자를 주겠다는 걸 갖다 좀 뒤로 물리면서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20%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폰지 사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제가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어요. 왜? 20% 숫자는 너무 센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판을 벌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때 먹고 돈 벌고 빠지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 추측이 되고 그런 면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자 안 했지만 일단은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입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사실은 애초에 이게 고성장하면서 이 수요가 계속 들어오지 않은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건 뭐 어린애가 와도 알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의 이야기고, 하락 장세에서 투자가 그냥 실물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돈 먹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 먹기의 구조가 깨지는 이상 순식간에 빠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그냥 그 사람의 의도는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게 사기 상품 이게 안 될 거라는 거는 자기들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네. 그거에서 그 사람들 주장은 있겠으나 그 논리가 사실은 이 정도의 뭐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될 건 뻔히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뭐 연결시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이거예요. 네. 나는 저 같으면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저는 투자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분명히 어딘가 시스템 설계상에 하자가 있을 거라는 거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네. 어딘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이런 상품을 만났을 때 일단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여기 들어갔으면 안 됐었죠. 네. 여기서 저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거인 거죠. 저는 여기에서 단서를 달고 싶은 게 사실은 이미 이렇게 왔었고 계속 수없이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사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이 투자자의 이제 신용이나 투자자의 이런 높은 경제 상식으로 사실은 이런 걸 투자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네. 근데 일단은 1차 방어전
결국 최종 책임은 네. 투자자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특히 생소한 금융 상품을 접할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남들이 아니면은 데스크에서 얘기하는 걸 믿고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대란난 거 있었잖아요. 금융 투자증권 뭐 ELS 상품 비슷한 거 해가지고 원본 손실이 저기 까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저기 모집한 회사가 토해내는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번도 아니었고 이거랑 사태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불문율인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렸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데 걸려요. 네, 그런 건데 저는 여기서 박사님과 반대되는 어느 정도는 대척점에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들, 전문성이 보장된 사람들, 그리고 ELS의 경우에도 그렇죠. 이제 특정 이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비트코인한다, 이 테라코인도 그렇고 테라코인도 유수의 이런 언론들, 그다음에 뭐 전문가의 감투를 쓴 사람들이 진짜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신라젠이나 아니면 여러 금융 사태에서도 아주 많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유명 유튜브에서도 뭐 얘기를 했었고 이런 우수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의 뭐 신봉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네. 궁극적으로 영길 씨하고 저하고는 스탠스는 똑같아요. 네. 단지 네. 제가 반복되는 사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의 투자 책임을 갖다가 저기 부인하는 경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는 제가 강제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 한 그런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본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건 또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테라코인 사태를 보면은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될 제품인 거는 뭐 이자율이 20%인데 사실은 어떠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 살펴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법에서 이런 뭐 살펴보는 이 가부를 이 맞냐 아니 살펴보는 게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학계에서 이것이 맞냐 아닌지 검증하는 사람이 과학자들이 있을 거고 의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경제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벌여야 되는 1차 저지선은 전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계나 아니면 그건 일하는 종사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해야죠. 네, 이런 종사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근데 걸 얻는 게 저는 약간 그런 시장의 자정작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곧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저기 희귀한 상품이잖아요. 그 처음 들어보는 상품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공부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저 같으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안 들어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방어막이 필요하죠. 본인 스스로 결과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1차 방어막이라면은 2차, 3차는 뭐냐면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그게 건강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장 관련 그 참가자들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 이게 좀 살아 있어야 되죠. 아까 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나름 분석을 해서 이런 투자 상품에서 숨어 있는 위험성을 갖다가 적시를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미국 정부에서 특히 이제 옐렌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갖다가 이제 강구하겠다.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상품이 애시당초 출시가 안 되게끔 정책 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규제를 통해서 1차 관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약간 레파토리죠. 근데 이게 레파토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근데 왜 그동안에 정책 당국이 이걸 왜 안 하거나 주저주저 했냐면 이게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 근데 돈을 규제를 한다는 거는 돈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도 화폐 발행은 미 연준의 고유한 권한이고 유일한 권한인데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돈이라고 해서 버젓이 나오는 상품을 규제를 한다? 이게 가지고 올 여파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차선이 왜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냐면 당국의 스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생각합니다. 당국이 어떤 스텝을 잘못 밟았다가는 그건 빼도 못하. 왜냐하면 법적으로 적용이 돼버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례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사실 레파토리지 않습니까? 후에 한다, 대처하겠다. 사회 약방문. 사실은 이거는 뭐 최근에 생겼던 게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사실은 이건 있었던 일이고 사실 맞아요. 투자자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는 몇백 년 동안 유지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의 그런 근원적인 한계 지점을 안 되는 걸 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원인은 근본적으로 저는 너무 경제 쪽이 산업화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부문과 부문 간을 이어주는 혈맥이죠. 기능적 원래 원론적인 기능. 혈관의 기능을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금융회사도 이윤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윤기관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데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두 번째 측면이죠. 이 이익단체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었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지금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금융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직은 옛날만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좀 많이 터지고 있죠. 그렇죠. 특히 그동안 이제 저금리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남은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 시장 가고 부동산 시장 가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갔죠. 그게 이제 지금 미 연준에서 저기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 사태도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은 주식 시장이 저렇게 요동을 안 쳤을 거고 주식 시장이 요동을 안 쳤으면은 코인 시장도 저렇게 요동을 안 쳤을 거고 그러면은 테라나 그 루나 그 저 코인들이 지금보다 조금 한 1, 2년 더 유지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0조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죠. 200조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차라리 60조가 약한 게 다행이었다. 그래서 이 참에 그래서 얘기합시다. 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느냐? 네. 금리 올리면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네. 이런 사태를 그러니까 100조 시대까지 끌고 가지 말고 60조일 때 미리 꺼트려 놓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연준의 대처도 저는 늦었지만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최소한 적립금리 수준까지는 올려야 돼요. 네, 빠르게 올려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사태가 진정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생각보다 새로운 세상에 굉장히 좀 너무 쉽게 젖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느낌 이런 기시감이 전혀 없는 듯한 느낌이 거기다가 있는데 사람들이 절박해요. 네. 돈벌이가 되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반응하는 시대가 된 게 사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했지만 사실 이런 사태는 정부 입장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네. 이런 사태는요 매번 저기 그 금융이 말이죠 사이클상 있잖아요 피크 그러니까 위기 나기 직전에 보면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인간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잘 배우지 않는 동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문제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다각화되고 그 규제 당국의 당국의 역량으로는 사실은 이걸 제한하기는 힘들 겁니다. 점점. 왜냐하면 당국의 역량이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 코인도 옛날에 보면은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나왔죠. 이더리움도 하다가 이제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한 단계 진화된 네. 이런 테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종의 신종 코인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 신정경이 나온 거 당국은 사실은 대처하는 거는 그것이 출시하고 1, 2년 빨라도 1, 2년 후지 않습니까? 그 이후 그 사이에 게임 끝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스스로 보호하시라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경제인분들께 요구해야 되고 저는 일본의 경제인들께 이런 역할 기능을 요구해야 되고 사실은 담보가 불확실한 것들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그 투자의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담보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게 부족하면은 절대로 그리고 불확실하다면 이번에 그 저기 테라의 문제점이 뭡니까? 테라의 가치를 지지하는 그 자산이 US 달러라고 하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루나라고 하는 가격 변동이 심한 위험 자산이라는 네. 게 그게 애초부터 디자인상의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그걸 투자자들이 캐치를 했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한테 이런 최소한의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제품,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이 여러분 도처에 깔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무림 고수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쪽에 전문가들 네. 이런 방송이 있으면 열심히 청취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저 정보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 나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투자 정보보다는 좀 조심하라는 정보로. 근데 투자 둘 정보가 다. 투자 정보가 아마 거의 뭐 99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태가 터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아니 이런 사태가 왜 터졌나 또 갑자기 투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경찰로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수준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